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 굉장히 심오한 강연이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강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걱정되는 게 지금 제가 굉장히 배가 고파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은 아니고 사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체할 것 같아서 밥을 조금만 먹었어요. 그리고 체할까봐 소화제를 먹었더니 소화가 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배가 되게 고프고 그리고 제가 리허설 때 잠을 꼭 많이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온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시간은 잘 지켰어요. 일찍 10시에 아침 10시에 이제 자가지고 6시간 딱 4시에 일어나니까 누웠는데 집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드릴로 윙 이래가지고 거의 못 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재밌는 강연이 될 거고요.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면서 할 테니까. 제 강연 제목은 지난밤의 악몽으로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긴장이 되고 그리고 잠깐 다른 얘기로 이게 장비 몰랐는데 장비 자꾸 꺼지더라고요. 다행히 유비 누나 때 꺼져가지고 제 때는 안 꺼졌거든요. 이따가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안 꺼지길 바라면서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이게 녹화가 되고 아마 올라갈 건데 우리 엄마가 이걸 보면 안 되는데 아마 안 보실 것 같긴 해요. 12월에 강연을 하고 나서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엄마 나 강연했어. 그래서 신나가지고 가서 보여드렸더니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 안 궁금해 아들이 강연했는데 시간 나면 볼게 하시고 지금까지 시간이 안 나셨는데 어쨌든 이 강연 안 보셨으면 좋겠고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조롱의 의미가 아니고요. 왜 사냐? 이런 게 아니고요. 왜 사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묻는 건데 유명한 이방인과 페스트로 잘 알려진 알베르 카미가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멋있죠? 이 코트 따라해봤어요. 근데 지금 더운 관계로 잠깐 벗겠습니다. 카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지프 신화라는 책에서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라는 멋진 말로 책을 시작합니다. 책의 첫 시작이 이래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우리는 지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민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거를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는 이유가 없어지면은 자살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인데 저한테는 저도 이제 뭐 살면서 항상 이런 고민을 해왔던 건 아닌데 지난 1년 동안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시간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한 작년 3, 4월부터 조금씩 맛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들을 느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에 되게 많이 시달렸었고 그냥 매일매일 슬펐어요. 별일이 없어도 슬프고 무슨 별일이 조금만 생기면 정말 많이 슬프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되게 극심한 불안이 찾아왔어요. 저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이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은 시간을 보면 금요일 저녁이구나. 원래 불안한 시간. 그런 식으로 매 주마다 되게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었는데 이게 느낌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이제 그림 같은 걸로 비유를 하자면 되게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터널 속에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터널 속에 갇혀있는 것 같았고 어떡하지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런 게 아니라 와 내 삶 끝났다 이제 나 망했다 이런 극심한 불안이었어. 이제 죽어야겠다 이런 불안이었어.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원인을 꼽아보자면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전공에 대한 회의 그러다 보니까 또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인 불안,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 휴학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잠깐 여담으로 사람들이 휴학하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저 장기 휴학생이거든요. 지금 3학기째 휴학하고 있는데 휴학하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휴학하면은 되게 불안해요. 남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불안도 있었어요. 근데 잠깐 또 딴 얘기하자면 저는 휴학하고 얻은 게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휴학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저 따라서 휴학한 사람들 많아요. 휴학을 망설이시는 분들 꼭 휴학해보시길 권해드리고 그리고 동아리 회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에 되게 훌륭한 강연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1년 전에
회장을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아리다 보니까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이 정말 훌륭한 동아리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정말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것 같은 동아리여서 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그리고 오랜 망나니 생활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잠을 되게 잘 자는 애였어요. 오늘 8시간 자야 되는데 2시간이 부족하니까 낮에 자야지. 그래서 학교 가서 자고 이런 애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니들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앉아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앉아도 안 죽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자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서 뭘 하고 뭔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좀 불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축적이 돼서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해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진실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제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신체적인 증상도 있어요. 일단 소화가 되게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심할 때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살이 뚝뚝 빠졌고 지금도 보다시피 되게 말랐고 그리고 잠을 안 잤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잠 들어도 되게 많이 깨요. 계속 깨서 이렇게 수면의 질이 되게 낮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건강할 때 제 머릿속인데, 제 머릿속이 되게 여러 사람이 살고 있고 되게 시끄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정신이 깨어나고 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미친듯이 뭔가 궁금해하는 애가 있어요. 계속 물어봐요.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러고. 그럼 그 옆에서 그걸 대답해주는 애가 있고, 그 옆에서 또 다른 애가 그걸 반박하는 애가 있고, 그 옆에서 종합적으로 이 토론을 이제 중재하고, 여기에서 뭐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길잡이가 돼주는 애들이 있는데, 고통을 예로 들자면, 제 강의 주제가 고통이니까 고통을 예로 들자면 고통이 뭐야? 고통을 왜 느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옆에서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애가 있어요. 고통은 생물학적으로 뭐 신경세포에 의해서 탈분국과 분국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진화상에서 이걸 고통을 느끼는 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애가, 야 그럼 심리적인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화상으로 불리한 거잖아. 이런 애가 있고, 그럼 또 옆에서 그 중재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야 지금 고통의 범주가 달라. 지금 고통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건강할 때 이렇게 머릿속이 시끄러운데 더 이상 아무도 제 머릿속에서 떠들지 않고, 제가 되게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예전처럼 생각도 못하나 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한 명만 남았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좌절감에 찌들어 있는 애만 남았었는데, 얘가 하는 얘기는 맨날 죽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태가 5월 말부터 6월, 7월 달에 극하게 안 좋아졌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벼랑 끝에 섭니다. 물론 실제 벼랑 끝에 선 건 아니고 마음속에 벼랑 끝에 섰어요. 너무 슬픈 표정 짓지 마세요. 마음속에 벼랑 끝에 서서 찾아봤어요. 자살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계획도 세우고, 죽는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을지,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제 지난 삶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어떻게 살아왔나. 그러다가 지금은 죽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생각해보니까 통장에 돈이 남은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쓰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2주 만에 아무 계획도 없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친구들이랑, 참 잉여로운 친구들이랑, 야 가자 하는데 바로 같이 가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구경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하면서 되게 워낙 안 좋은 상태에 있다가 좋은 곳으로 가서 그런지 되게 좋았어요. 앞에서 여행 강연 해주셨지만 여행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고, 그래서 되게 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되게 가난하게 간 여행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이렇게 끼니를 길에서 과일로 때웠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처음에 든 생각이 좀만 더 나중에 죽어야겠다라고 자살을 연기합니다. 지금도 연기 중인데,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게, 저는 여행 갔다 와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한 번도 여행을 못 갔다 왔거든요. 가족들이랑 여행을 같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해외로.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갑자기 예정에 없던 일을 구해서 2학기 내내 여기 학교 입학처에서 상근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었다면 이제 좀 삶의 의지가 생겨서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하려고, 앞에 강연이랑 다 이어지네요. 그런 노력을 했어요. 제 발로 상담실도 찾아가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많이 먹고, 물 말아서라도 밥을 어쨌든 씹어 넘기고, 운동도 되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고, 그런 생활들을
해오고 그리고 이제 불안하면 이제 책을 잘 못 읽는데 그 간간히 읽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책도 열심히 찾아보고 하면서 뭐 의학서적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원인도 찾아보고, 그리고 철학책들도 찾아보면서 삶의 의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몸을 사랑하듯 운명을 사랑하라. 멋있는 말인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우리한테 초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초인은 여기 써있는 대로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기를 촉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뜰 거예요. 저랑 이제 비슷한 걸 텐데 처음에 보고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덜 불행하고 좀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된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니체에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 니체는 가치를 전도하고 그리고 관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제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이 생긴 건데 기존의 가치들을 망치로 꽝꽝꽝꽝 다 때려가지고 부수는 거예요. 이런 거 원래 없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근거가 원래는 없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니체 아저씨는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데 심연을 이제 여기다 빗대서 표현을 하는데요. 심연이라는 공간은 높낮이가 사라지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엄청 깜깜하고 너무 깊어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어떤 기준들, 높낮이,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공간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한테 심연으로 들어가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니체 아저씨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심연이라고 이렇게 뭔가 심오한 것에다가 비유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우주에다가 비유하고 싶어요. 별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우주 공간을 상상해 보시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방향도 없고 중심도 없는. 이런 것처럼 니체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에 대한 걸 다 부정합니다. 니체가 굉장히 아프면서 썼던 책이 아침놀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무서운 경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서 섬뜩할 정도로 냉정하게 세계를 내다본다. 그에게서는 건강한 사람의 눈이 보는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저 보잘것없고 기만적인 매력들이 사라진다. 아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8월에 저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건강할 때 돈 열심히 벌어놨다가 이게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가지고 돈 푹푹 쓰고 다녔던 그런 눈가랑 비슷한 거겠죠. 그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니체는 이런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들을 부정하면서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중점을 맞춰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건강한 거랑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거랑 질병이랑 구분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단순히 질병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건강은 질병의 부재가 아니에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병 자체는 삶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단지 우리는 이러한 자극을 이겨낼 정도로 충분히 건강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개인의 고유한 건강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사례들을 보시고 여러분도 판단해 보세요. 이 사람들 과연 건강한 사람일지 아닐지.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사지가 없이 태어난 왼쪽에 닉 부이치치고요. 지금까지도 살아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오른쪽은 20대 루게릭병에 걸리신 스티븐 호킹이에요. 루게릭병은 이제 온몸의 근육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병인데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에는 사지가 정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고 굉장히 놀림도 많이 받고 하면서 그 사람도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자기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삶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전달하는 곳에서 의미를 찾아서 삶을 잘 살고 계시고, 그리고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도 원래 똑똑했지만 방황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거 연구를 해야 된다, 왜 연구를 해야 되나 이러다가 갑자기 루게릭병에 걸리고 나니까 나한테 주어진 삶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10대가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연구를 잘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잠깐 또 여담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한 능력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 본 논문을 안 까먹는 거예요. 다시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반고흐라는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화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30대에 권총 자살을 할 정도로 평생 동안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렸어요. 굉장히 우울감과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살았었고, 근데 이거 자체는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행한 삶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오히려 고흐에게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서도 그때그때 각각 다른 인상을 받아서 뭐 인상주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토벤도 그 노년에 청각을 잃어요. 그래서 음악가로서 청각을 잃는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인데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음악이 나와요. 이렇게 더 추상적인, 귀가 안 들리니까 더 추상적인 음악을 작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인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집단 성폭행을 당하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시고 지금 활동가로서 3,000명 이상의 여성들을 구제해내시는 방식으로 삶을 잘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 김밥 팔아서 기부하신 분이래요. 이분도 젊었을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게 돈을 버셨는데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 돕는 데서도 의미를 찾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잘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거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이분 희귀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병실에서 자전거 타는 데서 의미를 느끼신 거예요. 그런 게 오나 봐요. 벼랑 끝에 서면. 그래서 갑자기 나는 암 환자인데 가야겠다. 그래서 프랑스로 가셔가지고 사이클을 완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듯이 불행이라는 거는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데요. 니체는 이거를 그 불행 자체를 불행으로 보지 않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화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니체가 이제 허무주의에 대한 처방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니체는 우리는 고통 그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괴로워도 뭔가 그걸 견뎌낼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마땅히 견뎌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견뎌낼 이유가 없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대한 처방으로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기를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여기서 배운 거는 지난 1년 동안 배운 거는 가치라는 게 저는 그동안 어떤 이성이나 논리에 의해서 가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치라는 건 사실 자연의 사실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니체가 아마 고난을 직접 겪어내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을 필연으로 삶을 긍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러분 혹시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 진짜 사는 게 내 맘대로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삶이 정말 처절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자기가 뭔가 의지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가끔은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많은 우연적인 경우의 수들 중에 우연히도 운이 좋게 하나가 맞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게 필연적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삶은 정말로 이렇게 많이 우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삶이라는 게 자체가 그냥 다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니체는 그걸 우연인 걸 알지만 그냥 필연으로 만들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예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해서 삶을 긍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제 리허설을 보신 분들은 여기서 강연이 거의 끝났다는 걸 아실 텐데 저는 똑같은 강연을 리허설에서 보고 본 강연에서 보고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새로운 얘기를 가져왔어요. 지금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년간에 꾸었던 1년 동안 꾸었던 그리고 지금도 꾸고 있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앞으로 끝나길 바라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항목이라면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이 있는데요. 별로 거의 모르는 얘기인데
우리 엄마도 잘 모를 거예요. 첫 번째 악몽은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좀 맞으면서 자랐는데 저는 매로 맞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목 이하로 다른 부위를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아빠가 화나시면은 그냥 맞는 거였어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 거예요. 저는 미필인데 군대 가면은 모든 게 다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유가 됐었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유년기를 보냈고 그리고 두 번째 악몽은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한번 불행인지 행운인지 해석해보세요. 저는 아직도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가족들은 이걸 다 돌연사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돌연사로 이해를 안 하고요. 자살로 이해를 하는데 심장마비지만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아마도 좀 일단 자기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아셨던 것 같고 그리고 회사를 회생시킬 힘이 더 이상 안 남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욕도 많이 떨어지셨던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막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있는데 집으로 후딱 날라고 이래가지고 뭐지? 엄청 말도 어려워요. 이거 받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사건 번호 2010 가단 뭐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법률 용어는 엄청 어려워. 독해는 안 돼. 한국말이고 영어 읽는 거. 어쨌든 그때 알고 보니까 빚이 이제 억 단위로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빚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빚이 없는데 아마 제가 추측 건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몸을 회복을 해야 돼서 일을 그만두시고 몸을 회복을 하고 다시 빚을 천천히 갚아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그냥 자기가 계속 이렇게 과로해서 일부러 죽어서 과로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가족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면죄 의무가 없어요. 빚을 안 갚아도 돼요. 아버지의 빚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서 우연히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빚을 안 갚아도 돼요. 아버지는 아마 후자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중에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글을 봤어요. 우리 아빠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매일매일 다 기록했어요. 자기가 삶을 정리하는 과정들이랑 매일매일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다 적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일단 너무 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자유롭게 사회하지 못했을 거고 되게 소중한 여러분들도 만나지 못했겠죠. 제가 상상 속에서는 이 장면에서 이제 여러분도 울고 저도 울었는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안 돼요. 네, 다행히 안 울어서 아무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세 가지 악몽들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 악몽과 두 번째 악몽에서 아마 이런 데서 가치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좀 약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관심이 많아요.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학원 아예 안 다닌 건 아니지만 좀 마음 놓고 편하게 다니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되게 돈 많은 사람들 다시 자식들한테 많이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잘 살게 되는 이런 부의 대물림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빈부격차에 의해서 누군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나가야 돼. 이런 더 나아가서 좀 자신의 의지로 그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동물들이 그런데 그래서 동물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몽,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세 번째 악몽,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되게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고 이거 돈 벌어서 얼마 전에 세부로 같이 여행 갔다 왔거든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사진도 찍고 이상한 사진도 찍고 우리 엄마 허락은 안 받았지만 너무 귀여워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진짜 강연 다 끝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강연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소중함인데요. 악몽이라는 거는 언제 꿀지도 모르고 꾸고 싶어서 꾸는 사람도 없죠. 우리 꿀 때 되게 괴로운데 어쨌든 꿈은 언젠가 깨고
깨고 일어나면은 아마 악몽 때문에 악몽 꾸고 나니까 아침에 되게 오늘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런 경험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또 소중함을 뭔가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그런 일들 겪어 오셨고 지금 혹시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겪게 되겠죠. 그리고 겪어야 돼요. 그 니체에 의하면 겪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고 제 강연 기억해 주시면서 잘 극복해내셨으면 좋겠고요. 니체의 멋진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